아후 비린내. 억척스럽게 살더니. 그래. 이런 총구석이 너에게 어울린다. 시어머니 윤정임이 혜진의 모습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온 전남편과 내연녀도 꼴 좋다며 웃고 있습니다. 언니, 여기 살만한가 봐요? 아직 살아있으니 말이에요. 수십 년을 부려먹고 쫓아낸 시댁 사람들로 모자라 내연녀까지 대동에서 혜진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평온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전 여기가 좋아요. 뭐, 이 쓸모없는 갯벌이 돈이라도 벌어다 준다냐? 그 말을 들은 혜진은 갯벌을 바라보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강혜진은 부엌에서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죠. 혜진은 답례품을 포장하다가 종이 상자 모서리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지만 혜진은 대충 행주로 감싸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윤정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윤정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윤정임은 혜진의 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피 묻히면 재수 없어. 얼른 장갑 껴. 윤정임은 고무 장갑을 툭 던졌습니다. 장갑은 혜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허리를 굽혀 장갑을 주워 껴야 했습니다. 손끝에서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거실에는 오늘 행사를 돕기 위해 온 도우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윤정임은 그들 앞에서 혜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의 손에 낀 장갑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손 좀 봐요. 며느리 손이에요? 조개 껍데기 손이지. 도우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9년 동안 혜진은 이런 모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서도연은 2층 안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49살의 도연은 건강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혜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체면이 걸린 큰 날이야. 당신 사람들 앞에 얼쩡거리지 마.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혜진은 손님 명단을 출력하려고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걸렸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내려는 순간 도연이 다가와 종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종이는 찢어졌고 도연은 그걸 바닥에 던졌습니다. 또 당신이 망치네? 당신은 손만 대면 꼭 일이 꼬여.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웠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손바닥에 모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 혜진은 뒷자리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임은 조수석에 앉아 고급 향수를 꺼내 혜진 쪽으로 뿌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진은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은 늘 부엌 냄새가 나. 손님들 가까이 가지 마.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혜진의 팔을 잡아 주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연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나하고 어머니만 나가. 당신은 직원처럼 뒤에서 움직여. 연회장 입구에서 호텔 직원이 혜진의 명찰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가족석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자 윤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러 온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눈빛에 연민이 스쳤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혜진이 준비된 음식 상자를 나르다가 누군가의 가방 끈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상자가 떨어질 뻔한 순간 윤정임이 혜진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혜진의 균형이 무너지며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는 않았지만 윤정임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가 또 사고 칠 뻔했네. 사람들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상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도연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세련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세라, 도연의 내연녀였습니다. 세라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여기 일하시는 분 참 부지런하시네요. 도연은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세라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라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커피 주문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혜진을 보며 도연은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세라는 일부러 물잔을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척하다가 물잔을 쏟았습니다. 물이 카펫에 번졌습니다. 세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꾸며낸 놀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제가 손이 미끄러졌네. 깨끗이 닦아주세요. 윤정임이 바로 받았습니다. 혜진아, 이런 건 당신이 잘하잖아. 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윤정임이 혜진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자세야. 일어설 생각하지 마. 혜진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9년의 무게가 혜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혜진은 바닥을 닦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시간이 꽤 길었나 봅니다. 혜진은 굴욕을 씻어내려는 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 귀빈 대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복도 벽에 몸을 기대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편 도연이 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만 넘기면 집도 일도 다 정리해. 세라는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애교 섞여 들렸습니다. 정말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혜진의 팔목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임이었습니다.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윤정임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윤정임은 혜진을 밀치고 귀빈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세라가 깜짝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세라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라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윤정임은 손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세라야, 이거 받아. 우리 집 며느리 자격증표야.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한다. 혜진의 귓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임은 불륜을 꾸짖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라는 팔찌를 받아차며 일부러 혜진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혜진 씨는요? 아직도 집에 붙어 살아요? 윤정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정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걔는 붙어 있을 때가 부엌뿐이지. 곧 정리할 거야. 한 달 안으로. 도연은 혜진 쪽을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봤으면 됐지? 당신은 당신 자리로 돌아가. 냄새나게 여기 서 있지 말고. 혜진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9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도연이 재빨리 나서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이 물러나려는데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원래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손에 쥔 핸드폰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의식 중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라가 뒤따라왔습니다. 세라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세라는 혜진이 정성껏 준비한 한입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냅킨에 뱉듯이 버렸습니다. 세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맛 버려. 이런 걸 귀한 손님 입에 넣어요? 세상에. 주방장이 나왔습니다. 윤정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정임은 주방장 앞에서 혜진을 다시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거칠어서 모양을 못 내요. 보기 좋게 담는 건 당신네가 해주세요. 혜진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방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장의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손님이 주방장에게 다가와 칭찬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누가 만드셨어요? 주방장이 대답하려는데 윤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정임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주방장이 만들었어요. 실력이 좋지요? 우리가 특별히 모셔온 분이에요.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혜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혜진은 식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강원태가 남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의 표식 잊지 말라고 하셨죠, 아버님. 수첩 첫 장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바다는 배신하지 않는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여기 있었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찾아요. 혜진은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쉬었어요. 세라는 혜진을 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 강원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8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촌에서 수산물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었기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혜진은 상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혜진의 얼굴은 피곤으로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윤정임은 조문객 앞에서 혜진을 칭찬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고생은 했지. 근데 고생이란 건 타고나야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 조문객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사모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윤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야 당연한 거지. 시집와서 편하게 살겠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상복깃을 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지나가자 도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혜진은 밤새 조문객 접대를 했습니다. 주차 안내도 하고 영수증 정산도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추가 주문을 하고 화환이 쓰러지면 다시 세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임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산했잖아. 영수증이 왜 없어? 혜진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요. 윤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또 내가 흘렸지? 맨날 이런 식이야.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니? 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가방 속을 몇 번이고 뒤졌습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윤정임의 핸드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임은 그냥 여기 있었네라고만 말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빈소에 음식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배가 고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윤정임은 조문객들 앞에서 혜진을 몰아세웠습니다. 혜진아, 내가 주소를 제대로 알려줬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소 3번이나 확인했어요. 배달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변명은 됐어. 내가 확인을 잘못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혜진은 참다 못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님. 순간 윤정임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말댔구야?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체면도 모르는 것이.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감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팔이 아팠습니다. 내가 분위기 흐려. 조문객들이 다 보잖아. 나가 있어. 도연은 혜진을 장례식장 뒤편 창고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잠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등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시아버지의 유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물건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낡은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즐겨 입던 외투였습니다. 혜진은 외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외투에서 시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흙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외투를 얼굴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혜진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혜진은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작게 접힌 지도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조수 시간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도 가득했습니다. 말뚝 3개, 검은 돌, 썰물 시각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혜진아, 사람들이 욕심낼수록 겉은 버려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첩 한 장을 더 넘기자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쪽지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내가 지켜라. 혜진은 수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유품 상자 어디 있대요? 쓸모없는 건 버려야죠. 집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혜진은 재빨리 수첩을 상복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라가 손전등을 켜고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혜진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혜진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세라는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여기 수첩 같은 거 못 봤어요? 아버님이 중요한 거 적어두셨다던데. 땅 문서 같은 것도 있을 거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세라는 혜진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손전등을 혜진 얼굴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품속의 수첩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혜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은 품속의 수첩을 만지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이 날 버려도 내가 끝을 낼 거예요, 아버님.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꼭 쥐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윤정임은 거실에 혜진을 세워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아직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임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지? 짐 싸. 혜진은 윤정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답답하다는 듯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 도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거실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가 삐져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자료? 당신이 뭘 했다고? 밥하고 병수발? 그건 당연한 거야. 시집 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혜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도연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9년? 그럼 당신이 공짜로 산 세월이지.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먹고 자고 했잖아.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때 세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세라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잠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의 집에서 말입니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세라의 발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저 자리 이제 제 거예요. 깔끔하게 비워주세요. 오래 끌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윤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정임은 혜진의 친정을 들먹였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 뭘 봐라. 친정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걷어줬으면 감사해야지. 위자료까지 봐라.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품속의 수첩을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수첩의 가죽 표지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2층으로 올라가더니 혜진이 쓰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혜진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라 드레스룸이야. 당신 물건 다 빼. 오늘 안으로. 세라가 따라 올라가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혜진의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옷들 천지네.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제 옷 들어올 자리도 없잖아요. 세라는 혜진의 혼수장롱을 열어봤습니다. 29년 전 혜진이 친정에서 가져온 장롱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장롱이었습니다. 세라는 장롱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것도 낡아서 못 써요. 버려야죠. 제 새 가구 들어올 자리도 없고 이탈리아산으로 주문했거든요. 혜진은 계단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혜진의 혼수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원형 거울에는 금박 장식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가 손수 골라주신 거울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어머니가 이 거울을 닦으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라는 거울을 들어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거울은 필요 없죠.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세라는 거울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거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는 혜진의 가슴도 함께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혜진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거울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에 거울 조각이 박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윤정임이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쓸데없이 또 피 흘려. 지저분하게. 마당에 피 묻으면 어떡해. 혜진은 거울 조각 사이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주머니였습니다. 복주머니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주머니에 수첩을 넣어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2층에서 짐가방이 던져졌습니다. 혜진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있던 옷가지와 액자가 쏟아졌습니다. 혜진과 남편의 결혼사진이 든 액자였습니다. 액자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젊은 날의 혜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깨진 액자 속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과 세라는 2층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만의 집.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챙겨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29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혜진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마당 일할 때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혜진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려는데 윤정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차피 갈 데 없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가서 살려고. 거지 신세 될 거야.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혜진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빗속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혜진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혜진은 품속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수첩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빗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있어요, 어머님. 제가 갈 곳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빗물이 혜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혜진은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혜진은 작은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시아버지의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왔어? 잘 생각했어. 이거 보고 도장 찍으면 돼.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마지막 배려야. 아버지가 남기신 어촌 마을 작은 집하고 갯벌 사용권. 당신 주는 거야. 거기서 조개나 캐면서 살아. 윤정임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윤정임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악취 나는 망한 뻘이야. 아무것도 안 나와. 너한테 딱이지. 거기서 평생 썩어. 혜진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집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는데.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혜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라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서류를 찍었습니다. 도연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거 나중에 우리가 되찾을 수 있죠? 1년 뒤쯤 명예 다시 넘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그런데 인감이 없어요. 집에 두고 나왔어요. 도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가져와. 늦지 마.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를 번 것입니다. 혜진은 여인숙으로 돌아가 밤새 수첩에 암호를 정리했습니다. 조수 시간표를 베껴 쓰고 말뚝 표시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인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 가.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마.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혜진은 어촌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바다요. 바다로 가요. 할머니는 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4시간을 달려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폭우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묶여 있었습니다. 텅 빈 폭우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혜진은 주소를 보며 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마을 아이들이 혜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서울 아줌마 왔다. 저 사람 서울에서 왔대.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혜진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을 찾았습니다. 서류 사진 속 그 집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혜진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혜진은 품속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진아, 바다는 배신하지 않는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먼지를 털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거미줄을 쳤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집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수 시간표를 봤습니다. 썰물 때 검은 말뚝 3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수첩에는 새벽 썰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손전등을 켜고 갯벌을 비췄습니다. 검은 말뚝을 찾아야 했습니다. 혜진의 새로운 삶이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혜진은 갯벌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이 푹 빠졌습니다. 진흙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혜진은 맨발로 갯벌을 걸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 말뚝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뚝에 도착했습니다. 말뚝은 3개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혜진은 말뚝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서 뭐해? 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랜턴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랜턴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기서 뭐하냐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혜진은 미끄러진 발을 바로 세우려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갯벌 진흙에 푹 박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랜턴을 혜진 얼굴에 가까이 댔습니다. 혜진은 눈을 가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낯선 사람이네. 서울 사람이야? 혜진은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계속 빠졌습니다. 남자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강원태 회장님 댁 며느리예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태 회장님 며느리? 그럼 혜진 씨?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흙투성이 손, 벗겨진 신발을 봤습니다. 나는 백만수요. 여기 어촌계장이야. 원태 회장님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지. 만수는 혜진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품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가 젖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랜턴 불빛에 서류를 비췄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류 진짜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망했어. 바다 일은 쉽지 않아.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품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만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만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씨 이건 원태 회장님 글씨야. 틀림없어. 만수는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조수 시간표, 말뚝 위치, 암호 같은 숫자들을 봤습니다.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당신한테 주셨어? 정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혜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라와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만수는 혜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포구 근처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그물과 낚시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혜진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씻고 와요. 옷도 갈아입고. 혜진은 화장실에서 흙을 씻어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를 물로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만수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먹어요. 새벽부터 돌아다녔으면 배고프겠어.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혜진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만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내 마누라요. 죽은 지 10년 됐어. 이 사람도 서울서 시집살이 하다가 병 얻어서 죽었지.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당신 보니까 마누라 생각나더라고. 서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힘든 사람이 더 많아. 만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갯벌이 죽은 뻘이 아니에요. 다만 아무나 손 떼면 끝장이야. 원태 회장님이 20년 넘게 지켜온 거야. 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갯벌은 염도하고 수온하고 미세조류가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에요. 황금구역이지. 여기서 나는 바지락하고 참꼬막은 맛이 달라요. 만수는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갯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태 회장님은 여길 일부러 죽은 뻘처럼 만들었어요. 사람들 욕심을 피하려고. 캐지 않고 살려 키우는 방식으로 종패를 지켰지. 혜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패가 뭐예요?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조개 씨앗이에요. 이게 살아야 다음 해에도 조개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다 퍼가면 씨가 마르는 거지. 혜진은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문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갯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왔네, 도둑놈들. 만수는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갯벌에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3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불법으로 조개를 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수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그림자들이 놀라 도망갔습니다. 만수는 그들이 남긴 도구를 주었습니다. 매일 밤 이래요. 단속해도 소용없어? 돈이 되니까 계속 와요. 혜진은 처음으로 어촌의 현실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터였습니다. 만수는 혜진과 함께 갯벌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봐요. 만수가 진흙을 걷어내자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종패였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만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건 여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원태 회장님이 당신한테 이걸 남긴 거예요.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 수첩을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혜진에게 갯벌 관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요. 채취 금지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에는 절대 캐면 안 돼요. 종패가 자라는 시기니까요. 혜진은 수첩을 펼쳐 적힌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였습니다. 만수는 말뚝 표시도 설명했습니다. 이 검은 말뚝이 기준선이에요. 이 안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씨앗 밭이거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의 암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방향, 물때, 온도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셨네요. 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서 20년 넘게 지키셨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하시고. 그때 포구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소문 들었나 봐요. 혜진과 만수가 포구로 가자 어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수야, 저 여자가 원태 회장님 며느리라며? 서울 여자가 여기서 뭘 안다고? 만수가 나섰습니다. 주인인데 뭐가 문제요?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돈만 알지. 갯벌을 지킬 줄 몰라. 다 망쳐놓을 거야.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원태 회장님 며느리면 우리 편 아니겠어? 회장님이 우리 마을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혜진은 그날부터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 실수했습니다. 그물코가 자꾸 풀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힘 빼고. 혜진은 아침마다 포구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싸 날랐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서울서 고생했겠구나.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혜진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혜진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면 큰일이에요. 특히 니네 시댁 사람들한테 들키면.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종패를 바로 캐지 말아요. 조금씩만 합법적으로 유통해봐요. 반응을 보는 거지. 혜진은 만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갯벌 바깥쪽에서 자란 조개들만 조금 캤습니다. 한 바구니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정성껏 씻고 선별했습니다. 작은 것은 다시 갯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수가 수협 경매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 만수가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 경매장에서 난리 났어요. 한 상인이 조개를 맛보고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디 뻘에서 이런 맛이 나요? 이거 프리미엄 붙여도 되겠는데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조개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독점 계약 가능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나와요. 곧 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갯벌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밤마다 불법 채취꾼들이 늘어났습니다. 혜진은 만수와 함께 CCTV를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센서도 달았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때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기일 좀 해봐서요. 남자는 능숙하게 케이블을 이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원태 회장님한테 많이 도움받으셨어요. 우리 편 되려면 이런 거 해야죠. 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혜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불법 채취꾼이 왔습니다. 혜진과 만수가 랜턴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채취꾼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말뚝을 뽑아가려 했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혜진은 몸으로 말뚝을 감쌌습니다. 채취꾼이 혜진을 밀쳤습니다. 혜진이 지늘게 넘어졌습니다. 만수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온 것입니다. 10여 명이 랜턴을 들고 왔습니다. 채취꾼이 차로 도망갔습니다. 만수가 차량 번호를 적었습니다. 서울차야. 이거 수상해. 혜진은 진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말뚝만 무사하면 돼요. 할머니 한 명이 혜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 몸으로 지킬 줄 아니. 혜진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은 바닷가에 서서 갯벌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은 품속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목숨줄이에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는 도연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바이오는 건강식품과 수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둔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나 봐. 납품처에서 계약 취소한 데가 벌써 3곳이래. 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내부 고발 준비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방패가 필요해. 이대로는 우리가 다 끝장이야. 세라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명의로 유통법인 만들면 어때요? 문제 생기면 그쪽으로 책임 돌리는 거죠.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 명예?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이 도장 찍은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이미 서명받은 서류도 있잖아요. 몇 장만 더 받으면 돼요. 법 몰라서 찍어줄 거예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윤정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라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윤정임은 듣더니 단칼에 말했습니다. 좋아. 그녀는 어차피 바다에서 망했을 거야. 도장만 받아오면 끝이지. 윤정임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돈 좀 던져. 바닷가 사람들 돈 앞에 약해. 1,000만 원이면 입 막을 수 있어. 도연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사흘 뒤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어촌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포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서울차 같은데. 차에서 도연과 세라, 윤정임이 내렸습니다. 윤정임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포구에 고르지 않은 바닥을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숨어서 쳐다봤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차 봐. 만수가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다 그들을 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혜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진 씨, 큰일 났어요. 서울 사람들이 왔어요. 혜진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전 시댁 사람들 같아요. 비싼 차 타고 왔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혜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폭으로 향했습니다. 도연 일당이 혜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정임이 혜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 아직도 살아있네. 여기서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였습니다. 세라는 포구에 말려둔 조개를 구두굽으로 건드렸습니다. 쓰레기네. 이런 걸 누가 사요? 냄새도 지독하고. 세라는 갯벌을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불쌍해라. 서울집은 얼마나 좋은데.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품속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보니까 고생하는 것 같던데. 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줘. 당신 명의로 작은 거래처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에 가게 하나 차려줄게. 괜찮지? 혜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라가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당신 도장만 찍으면 서울 돌아가서 가게 얻어줄게요. 빵집이든 카페든. 혜진은 겁먹은 척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이거 찍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문제? 당신만 조용히 있으면 돼. 아무 일도 안 생겨. 윤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우리는 손 안 대. 그 대신 돈은 줄게. 얼마면 돼? 2천? 3천? 혜진은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만수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혜진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끝내볼게요.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현 부모 묘도 팔면 되겠네. 돈 없을 테니까.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 감옥 가도 아무도 안 찾아와. 우리가 얼마라도 주면 감사해야지. 혜진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끝인 거죠?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끝이지 뭐. 빨리 찍어요. 우리 바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준비할 시간을. 도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도연 일당은 마을 민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혜진은 만수 집으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책임 떠넘기기, 부모 묘 팔라는 말, 감옥 가도 찾는 사람 없다는 말 다요. 만수가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큰 판을 벌여야 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인감증명서를 들고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세수도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눈곱이 붙어 있었습니다. 왔어? 인감 때 왔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네, 떼왔어요. 어제 군청까지 다녀왔어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너는 시키면 잘해. 들어와. 민박집 거실에 윤정임과 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라가 혜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서 와요. 빨리 끝내줘. 우리 서울 가야 하니까. 혜진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는 척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도연이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팔을 소파 등받이에 올렸습니다. 문제?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윤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내 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손 안 대. 혜진의 품속에서 녹음기가 또렷하게 소리를 담았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뜨며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사 같은 게 나오면요? 경찰이나 그런 데서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조사 나와도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당신이 혼자 한 거야. 우리는 그냥 물건만 공급한 거고. 세라가 덧붙였습니다.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원산지 둔갑해도 아무도 몰라요. 당신 명의 회사니까. 우리는 뒤에 있으니까 안 걸려요.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혜진은 도장을 꺼내는 척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서울에 가게 차려주시는 거죠? 약속 지키시는 거죠? 윤정임이 비웃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게? 내가 감옥 안 가면 다행이지. 가게는 무슨 꿈깨. 도연이 윤정임을 말렸습니다. 손으로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의 녹음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갯벌에 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센서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혜진과 만수가 랜턴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3명의 사내가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큰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시켰어? 여긴 사유지야. 불법이야. 한 사내가 도망치다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발이 푹푹 빠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붙잡았습니다. 사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말해. 누가 돈 줬어? 서울 사람이지?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여기 뻘이 좋다고 많이 캐오라고 했어요. 혜진과 만수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연 쪽에서 보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여기저기서 흔들렸습니다. 사내들은 차를 버리고 산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만수가 핸드폰으로 차량 번호를 찍었습니다. 이 번호 서울차야. 역시 또 서울이야.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도연 일당이 갯벌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법으로 증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요. 며칠 뒤 혜진은 수협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수협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큰 행사 있어요. VIP 시식회하고 경매 특판. 서울 호텔에서 해요. 유명한 셰프들하고 바이어들 많이 와요. 거기 나오실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나가고 싶어요. 우리 갯벌 조개 보여주고 싶어요. 혜진은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구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행사 나가요. 우리 갯벌 조개가 좋다고 소문났대요. 프리미엄 조개래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상인이 서울 거래처에 전화했습니다. 그 소문이 도연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갯벌 대박이라며? 혜진이가 서울에서 큰 행사 나간대. 호텔에서?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죽은 뻘이라면서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서요. 윤정임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뺏어와야 해. 그년이 우리 걸 가로챈 거야. 원래 우리 거였어. 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뺏는다. 전현이 감히 행사장까지 따라가서 빼앗아야 해. 혜진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이제 큰 판에서 끝낼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요. 만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뭘 할지 몰라요. 혜진은 품속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증거가 다 있어요. 목소리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혜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저 혼자 아니에요. 혜진은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서류들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차량 번호 사진과 도연 회사의 유통 흐름 자료도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혜진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옛 시댁 사람들이 갯벌을 빼앗으려 해요. 불법으로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고요. 큰 행사장에서 증인이 돼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 원태 회장님이 평생 지킨 뻘이야. 우리가 증언해줄게. 서울까지 따라갈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혜진은 포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을 낼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큰 판만 남았습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VIP 프리미엄 수산물 특판 시식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들, 고급 레스토랑 바이어들,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혜진은 연회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도연과 세라, 윤정임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정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설마 내가 행사 주인공이야?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 도우러 왔어요. 윤정임이 혜진을 훑어봤습니다. 앞치마 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너는 일하는 게 어울려. 평생 그렇게 살아. 세라가 샴페인 잔을 들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혜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샴페인을 조금 흘렸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닦아줘요. 혜진은 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혜진의 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리미엄 조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어촌의 황금 갯벌에서 나온 최고급 참꼬막과 바지락입니다. 무대에 조개 접시들이 올라왔습니다. 혜진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셰프들이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맛이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듯이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갯벌은 원래 우리 집안이 관리한 곳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땅입니다. 저희 도연바이오가 앞으로 독점 유통하게 될 것입니다. 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윤정임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시죠? 윤정임이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바다로 보내줬죠. 몸 쓰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사 나와도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당신이 혼자 한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산지 둔갑해도 아무도 몰라요. 당신 명의 회사니까. 윤정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내 명이니까. 우리는 손 안 대.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라는 황급히 출구를 찾았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CCTV 화면이 나왔습니다. 밤에 갯벌에서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도연바이오의 유통구조도가 나왔습니다. 혜진명의 법인 실 대표 서도연이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강혜진입니다. 29년 동안 저 사람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처럼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갯벌은 제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것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촌계장 백만수입니다. 강원태 회장님은 20년 넘게 이 갯벌을 혼자 지켜오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만수는 도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불법 채취꾼을 보냈고 혜진 씨를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기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역감사팀도 함께였습니다. 도연과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바이오 대표 서도연 씨, 동행수사 요청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사기 혐의입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야. 증거가 어딨어. 만수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녹음, CCTV, 서류, 증인 진술서까지요. 윤정임이 혜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감히. 마을 할머니들이 혜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누가 감히 손대. 세라와 윤정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수사관들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혜진은 담담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갯벌은 돈이 아닙니다. 29년 동안 제가 버린 인생이 아닙니다. 29년 동안 제가 견딘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혜진은 혼자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품속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버님, 지켰어요. 제가 해냈어요. 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 뒤 혜진의 갯벌은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